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다 갔습니다. 마켓나우 2부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지수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1%대 넘어서면서 2,600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코스닥은 2%대 상승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가 아직 다 잠잠해진 게 아닌데 그쵸? 네. 이렇게 웃어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오늘 저희도 시장 그렇게 바라보려고요. 예, 월요일 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월요일 날은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정말 공포감 그런 상황 느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장 흐름을 보면 미국장 오늘 아침에도 미국장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물론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장만큼 오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월요일 날 생각해 보면 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가뿐한 마음이 드는 금요일입니다. 이슈부터 신나게 또 세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뭐 신나게 우리 이해라 앵커 말씀대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늘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죄다 빨간색 얘기해도 되죠. 그리고 오늘 비교적 버블 사이즈도 큰 섹터들이 여러 개 보이고 있습니다. 전선주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선주가 가장 강한 섹터로 좀 일단 눈에 띄고요. 전선, 풍력 이쪽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태양광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쪽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어제 88 대책 정부 대책 나왔죠. 그린벨트를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린벨트 그다음에 건설주도 요즘에 최근에 괜찮았죠. 그렇게 모습 볼 수가 있겠고 화장품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모레퍼시픽 충격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모레퍼시픽 사태라고 그래야 됩니까? KBT의 대장주로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이번 주 들어서만 4분의 1 토막이 나가서 이게 뭔 일이냐 싶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화장품주들도 또 반등을 좀 비교적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조금 마음이 조금 그래도 좀 안심이 좀 됩니다. 그 밖에 좀 보면 지진 관련주, 일본에서 지진 벌어졌죠. 그런 관련주들 좀 있고 AI 관련주들도 좀 다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뭐 조선, 원전 이런 쪽들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계속 좀 오늘 강세해 보이고 웹툰도 간만에 오늘 강한 모습 나타나는 거로 좀 뜨네요. 예, 그 밖에 방산, 마스크. 아무래도 오늘은 이번 주 들어서 지금 가장 강한 흐름을 연속적으로 보여줬던 이 마스크 관련주들, 코로나19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주들이 오늘은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도 아니고요. 비교적 괜찮은 모습입니다. 최근에 강하게 달린 데 따른 살짝 상승폭이 좀 둔화된 그런 정도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88 대책이 나왔으니까 그린벨트부터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88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그린벨트를 푼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2012년 이후 역시 12년 만에 다시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이제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서울과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거고 당장 올해 말부터 올해 11월부터 택지 공급이 이제 시작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마치 이미 다 준비해놓고 총 쏠 시점만 방아쇠를 당길 시점만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에 올해 5만 가구, 서울에 1만 가구를 포함해서 5만 가구고 내년에 3만 가구에서 총 8만 가구. 아시겠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꿈틀거린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극화가 심하죠. 서울과 수도권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하여튼 지방은 미분양이 더 쌓이고 있는 이런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몰리고 있는 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을 하겠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공급을 집중하는 이유는 또
지금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게 사실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공급이 줄면 당연히 수요 대비 공급이 줄면 집값이 폭등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공급 대책이 나왔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공급하는 시기를 보면 보통 2, 3년, 3, 4년 뒤가 아니라 이번에는 당장 올해 11월부터 투입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미 상당히 좀 많은 준비가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오늘 이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역시 또 건설주의 오늘 강한 상승과 같이 연계해서 패키지로 짝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보시죠. 신원종합개발, SG, SGNG, 그다음에 SG글로벌, SG그룹 계열사들이 오늘 상당히 다 통합해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신원종합개발 하나만 상한가를 치고 나머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플러스권 정도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 상승률을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특정 종목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는 좀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벨트 관련주들은 사실은 일종의 현재로서는 단기 정도인 테마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 택지 개발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 보상이니 뭐니 이런 문제들 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파트 분양 계획 나오고 등등등 사실 이 작업은 뭐 짧게는 8년 길게는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당장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뭐 실적에 뭔가 수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건설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테마긴 한데 이 테마가 과연 요즘같이 불안등한 시장에서 이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테마로서의 어떤 효과가 유지가 될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는 따로 좀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 삼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대형 건설주들이 이번 8월 달 들어서 최근에 한 10% 정도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그린벨트 테마가 좀 덧붙여지면서 건설주들도 좀 더 상승 탄력이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선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선주 최근에 한번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 계속해서 이 전선주에 대해서는 호재성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I 투자는 지금 빅테크들이 계속 하고 있죠. 구글 CEO의 말대로 안 하면 죽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알지만 또 수익성이 아직 별로 안 나온다는 거 알지만 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AI 투자는 당분간 적어도 최소 2026년까지는 계속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 투자, 특히 이 전력 어떤 설비, 전력 공급과 관련된 투자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전선주들 또 변압기, 전력 설비주들이죠.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렇게 수출액이 10년 만에 최고로 이렇겠다는 식으로 수치로 이렇게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KBI 메탈 20% 넘게 오르고 있고 LS 에코에너지 16% 넘게, LS 마린 솔루션 13% 넘게. LS 그룹이 이 전선과 전력 설비 쪽에 사실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계열사들이 대부분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밑에 LS도 마침 그 지주회사인 LS도 있네요. 4% 넘게 좀 오르고 있고. 전선주 가운데서는 대원전선이 5% 가까이 좀 오르고 있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 좀 작은 케이블이죠. 저압, 중저압 케이블 쪽을 좀 잘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고, 그다음에 초고압은 이제 대한전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효성중공 이런 회사들이 이제 초고압 케이블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런 식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도 조금 차별화가 좀 있죠. KBI 메탈과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데들은 한 4, 5% 정도 오늘 오늘 그 지수 흐름 정도 수준의 그런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벨트 전선 봤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 더 풍력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풍력도 이슈가 있습니다. 기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중국이 50조 싹쓸이 할라 초기사 한국 결단 내렸다. 이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계속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상풍력에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해상풍력 관련된 이런 회사들, 예를 들어서 엔진, 터빈 만드는 두산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해상풍력 관련된 기자재, 그 날개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있는데요. 문제는
그 가격 경쟁력이 중국 업체들한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중국 업체들이 거의 뭐 우리 그 제품보다 한 30~40% 싼 가격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 발주했던 어떤 이 해상 터빈과 해상 그 풍력 관련된 이런 어떤 설비에 대한 부분들의 사실은 대부분이 그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회사들, 중국 해상 풍력 관련 회사들한테 거의 대부분 다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적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찰을 따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해상 풍력 시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뭐 중국한테 싹쓸이 다 뺏길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고, 또 해상 풍력 같은 경우 이게 안보하고도 연결이 좀 돼 있는, 이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해상 풍력 시설을 지으려면 결국은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지형을 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그쪽 지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지리적인 정보들이 다 이를테면 뭐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안보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의 해상풍력 업체들의 미국 진출, 미국 어떤 해상풍력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가 또는 입찰을 아예 좀 차단하는 이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 것,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내용을 좀 종합을 하면 해상풍력 입찰의 경제 안보 이런 항목들을 좀 반영을 해서요, 경쟁 입찰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2년간 정부가 7에서 8기가와트 규모, 이게 원전 8기를 설치하는 규모와 같은 건데요. 사업 규모는 한 50조 원 정도 해당되는데, 이거부터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하는 이 50조짜리 해상풍력 사업 같은 경우부터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 방식을 좀 바꾸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국내 이제 해상풍력 관련된 업체들의 수혜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보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아까 마찬가지로 나왔죠. SK 이터너스, 유니슨이 이제 대표적으로는 해상풍력 관련된 설비 업체가 되겠죠. LS 머티리얼즈, 우림 PTS 이런 회사들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LS 에코에너지는 이제 앞에 전선 관련주에서도 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16.57%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 풍력과 전선이라든가 전력 소비와 연관이 되는 거는, 결국은 풍력은 대부분 다 해안가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많은 쪽으로 옮겨오려면 역시 또 송배전망을 깔아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케이블 들어가고 배전소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변압기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역시 풍력, 전력 설비, 전선은 역시 이것도 한 카테고리로, 한 패키지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브리핑 마치고 잠시 후에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종목 얘기 해볼까요? 일단 오늘 가장 강하게 보이는 쪽이 그린벨트 관련 네네. 종목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SG 글로벌 예, 볼게요. 네. 정부에서 지금 88 대책을 발표하면서 12년 만에 그 8만 원 가구를 주택을 공급을 하기로 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그 그린벨트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SG 글로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SG 글로벌 차트는 예전부터 밑에서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고 올라온 그런 상태고요. 자,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보시면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라인을, 저항선은 그대로 연결된 라인인데 이 라인을 여러분들 목표점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또 조정이 나오는지 또 궁금하시죠? 자, 이 연두색 라인들, 동그란 이 저항선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연두색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오른쪽으로 계속 수치가 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 라인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라인들 바로 밑에 있는 라인이 2,700원 정도 되는 라인이고요. 이 2,700원 라인인데 위쪽에서 왜 이렇게 흔들렸냐?
그러니까 일봉상 계속 생기면서 이 추세 저항선을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세력들이 지금 개미들 못 따라오게 흔들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도 찍으면은 매수점으로 삼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자, 밑에 있는 라인이 2,400원 정도 되는 라인이고요. 위에 있는 라인이 한 2,700원, 그 사이의 라인이니까 이 라인에서 매수를 잡으신다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라인, 파란색 저항선 3,630원 정도 되는 이 라인을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현재도 풀리지 않는 종목인데 신원종합개발이요. 이쪽은 어떨까요? 자, 이 신원종합개발이 예전부터 뚫지 못하던 저항선을 뚫고 나서 예. 그걸 지지선 삼고 올라간 그런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과거 차트서부터 한번 보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차트가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오는 그 저항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건 저쪽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된 그 저항선인데 이 라인을 뚫고 나면서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걸 뚫고 나서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한 번도 뚫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드리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는 그런 뜻이죠. 네. 자, 그런데 오늘자 일본 그래프를 딱 보시면 그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신기하게 딱 저쪽이네요.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추세선을 그어서 네.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조정 시에 그 라인을 지지선 삼아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따라가기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상한가에 지금 따라가실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위에 올라온 다음에 한 번 더 내일 한 번 더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지지선 근처 라인을 왔을 때 여러분들 한번 매수 라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폭락하고 나서 사라는 거냐? 그게 아니고 다시 조정을 좀 주면 이 파란색 라인이 저항선이었지만 지지선을 바뀐 라인이니까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 잡겠다고 그린벨트 12년 만에 해제하겠다고 한 건데요. 그러니까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서 신규 택지 후보지를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린벨트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중에 또 특출나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는데 일단 차트상 가격을 살펴봤을 때 이 지금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던 그런 구간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지지로 작용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전선 쪽, 이쪽도 오늘 강합니다. 이런 K전선, K변압기, 이쪽도 참 이렇게 많이 네. 얘기가 나와요. 자, 이 LS 에코 에너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그동안은 계속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갑자기 작년서부터죠. 작년 8월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왼쪽에 있는 상황을 보실 거예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까지만 해도 별다른 그런 반등이 없었다가 전선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리 차트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같이 올라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이런 전선주들이 오늘 또 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자, 동 차트를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네. 그렇게 동 차트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같이 수익성이 좋아지겠지만 또 다른 꼭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게 또 주식시장이니까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LS 에코에너지의 또 특징이 있죠. 요 라인들을 계속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와서 원래는 딱 지지를 삼고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월요일날 급격한 하락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찍고 나서 올린 그런 그림입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빨간색 라인, 이 빨간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추세 지지선이었죠. 저 라인만 찍으면 계속 반등이 나왔었는데 월요일도 여지없이 월요일 그 급락장에서도 여지없이 그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LS 에코에너지를 관리하는 이제 외인하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절대 양보를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 지지선, 추세 지지선 라인을 오면 한번 매수를 잡아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아주 좋겠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도 저 왼쪽하고 연결된 라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빨간 네. 추세선 라인이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내려가야 네, 접근 더 가능한 내려가야 거예요? 됩니다. 네. 자, 지금 내려가면 24,500원대에서부터 한번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이 경우에 다시 W자 우측 하단을 찍으러 밑으로 내려와서 한 번 더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W자 차트 제가 말씀도 많이 드리고 예. 또 영어로 W자 그림을 그리는 차트들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시기보다는 한 번 더 일봉상 조정이 나와서 W자 우측 그림을 찍었을 때 그 라인이 25,000원서부터 한 23,000원 그 사이거든요. 요 라인들 오면 한번 매수를 잡으셔서 W자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한 41,000원 되는 라인을 한번 목표수로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LS 에코 에너지 살펴봤고요.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쪽 볼까요? 자, 요번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가온 전선입니다. 네. 자, 이 가온 전선 같은 경우에 되게 특이점이 있어요. 이 저항선을 뚫었을 때는 지지를 삼다가 다시 저항선을 뚫고 내려오면 이걸 저항선을 삼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항선을 찍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계속 나왔었죠. 이쪽 저항선입니다. 네. 자, 그 라인하고 연결된 이쪽 저항선도 찍으면서 계속 그 추세선이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라인을 올라탄 상황에서는 지지선을 삼고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는 그 저항선을 다시 찍었을 때는 다시 조정을 저항선. 삼으면서 네. 예, 조정을 삼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날도 그랬고요. 계속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온전선을 지금 마음에 두고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 제일 좋은 전술은 이 파란색 라인 추세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라인을 올라타고 나서 그 다음날 일봉으로 지지를 할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겠죠. 자, 이날도 보시면 지지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은 저항선 아래에서 찍고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시면 다시 한번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35,5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이니까 차라리 지금 매수를 잡기 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36,000원서부터 매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36,000원서부터 35,500원까지 매수를 잡으신다면 다시 이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도 어차피 수익이고요. 뚫고 올라가면 지지 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지금 보면 말씀해주신 그 파란색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에 대한 기준이 네,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올라서고 나서 좀 지지하는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만약에 공략을 하신다면 그 라인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온 전선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쪽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거 건드려 볼까요? 자, 오늘 좀 네. 이제 하나솔루션을 또 갖고 나왔는데요. 한화솔루션이요. 네네네. 예. 이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나온 이유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또 그런 차트입니다. 예. 자, 하나솔루션 요 종목을 제가 갖고 나면서 여러분들과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헤드앤숄더와 역헤드앤숄더가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차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종목이 이제 11월부터 보시면 이렇게 올라온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팔란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길면서 왼쪽 어깨를 만들고요. 그리고 헤드앤숄더 M자형 머리를 만든 상태에서 다시 내려와서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를 지나가고 팔란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코스피 200 지수를 보여드리면서 헤드앤숄더를 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차트고요. 자, 내려와서 W자 역헤드앤숄더로 올라간 후에 M자형 하락으로 내려온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또 제가 또 왜 가지고 나왔냐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계속 연동해서 지지하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나온 후에 그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지금 반등을 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태양광 관련주들도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지선에 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들 만약에 급하게 딱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이런 밑에 있는 추세 지선들이 연결된 이런 라인들에서 한 23,000원 라인에서 22,500원까지 이런 라인들 지지선을 찍을 때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마음 편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들 라인들이니까 여러분들 이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M자를 만든 상황에서 옆으로 또 기고 있죠. 자, 이 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 다시 올라간다면 이 연두색 저항선 35,000원대에 있는 저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이 형성이 되니까 하나솔루션 이런 관련주들도 태양광 관련주들도 주시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하면서 이렇게 차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은 네. 경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헤드앤숄더 WM자 모습을 그리면서 네네. 현재 모습까지 일단 23,000원 선 라인부터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솔루션 우리가 살펴봤고요. 한쪽 더 보겠습니다. 성우전자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네. 이 성호전자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등락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1순위로 보시는 게 일단 기업 가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이 종목들이 잘 움직이면서 매매를 했을 때 충분히 수익이 나오고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호전자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렇게 삼각수렴 구간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저항선 꼭지점과 꼭지점을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이렇게 삼각수렴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실리던 모습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서 그 라인을 다시 찍을 때는 이 구간이죠. 다시 찍을 때는 이렇게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저항선 같은 경우는 추세선 그으시는 분들은 지금 다 어느 저항선인지 지금 아시고 계실 텐데 그 저항선을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파란색 저항선을 일단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를 더 보셔야 합니다. 자, 어떤 걸 봐야 되냐면요. 요 라인들 저점하고 저점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을 되고 오는 그 라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확대를 해서 한번 보면요. 그 라인을 원래는 지지선이었는데 뚫고 내려오니까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딱 찍고 음봉으로 지금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보시면서 이런 성호전자를 매매를 하실 때 추세선을 그으신다면 현재 위치가 또 어딘지 아시겠죠? 지지선이었지만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선으로 한번 바뀐 라인이니까 이걸 뚫고 올라가면 매매점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다시 떨어진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매수점으로 다시 한번 보셔서 1,400원 그 밑에 있는 라인에서 1,350원 라인, 그 라인대에서 매수를 한번 잡으셔서 여기서 W자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위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서 앉아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홀딩 전략으로 위에까지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런 전술이 되게 필요한 그런 그림입니다. 첫 번째 목표치가 지금 가장 위에 그리신 파란색 추세선 쪽인 거예요? 아니죠. 큰 목표치로 보시는데 네. 저 라인을 그러니까 간극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네. 원래 주태영 파트너 그리는 맞습니다. 목표치보다 그래서 궁금해서 네, 다시 그래서 한번 제가 하나를 더 차트로 볼까요? 그려드릴게요. 네. 제가 추세선을 지금 두 개를 네. 더 추가를 했습니다. 아, 예. 하나는 이쪽 고점하고 네. 이쪽 고점하고 이쪽 고점을 또 연결을 한 그 라인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라인도 요 라인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이쪽 고점하고 단기 고점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요 라인들이 1,570원 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서 앉아 있는다면 여기에서 삼각수렴을 하고 나서 저항선을 지지 삼아서 올라가는 요 그림처럼 똑같은 그림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요거를 잘 추세선도 여러분들 차트에 설정을 해놓으셔서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성호전자까지 우리 접근 전략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유독 또 빛날 가능성이 높은 네네. 그러한 곳을 한번
두드려 네. 볼게요. 오늘은 어떤 거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오늘 공략주 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예.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마초 합법화 그 발언 때문에 또 대마초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낙태권을 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도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면서 51%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48%의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3% 차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을 살펴보실 때 이런 대마초 관련주들도 있고 낙태권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현대약품입니다. 자, 이 현대약품은 매출액 439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억을 지금 달성한 그런 기업이고요. 네. 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낙태 말하긴 좀 섬뜩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네. 존중하고 네. 또 해리스는 지속적으로 상원의원 되고 나서도 이제 낙태권을 네, 지지를 맞습니다. 해왔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요. 네, 그 관련주입니다. 자,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에로 땡땡 이렇게 음료수 그런 음료수들도 주황색 이렇게 음료.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음료도 이렇게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죠.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 종목을 또 가지고 나온지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그래프는 보통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단타를 또 많이 치세요. 자, 그래서 단타 치기 아주 좋은 종목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디를 뚫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지 또 그것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밑에 있는 라인들, 요 라인들은 계속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그림인데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이렇게 되면서 네. 거래량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네요. 자, 그렇다면 개미들이 지금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도 지지선 저항선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또 매수를 잡고 또 매도점으로 찾는 그런 라인들도 있겠죠. 자, 그런 라인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특징이 요쪽 라인들, 이 파란색 지지선 라인들을 뚫고 올라오면서부터 요 라인들을 한번 찍으면 위에 있는 저항선 6,000원 근방까지는 계속 올라가던 그런 그림이 발생을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요 라인들에서 한번 매수를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그런 전술도 되게 필요하겠죠.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롱 포지션이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많이 치시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단타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저희 현대약품 말씀을 드리는데 요 종목은 5,400원서부터 5,300원 라인까지 매수를 잡고 목표치는 너무 크게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지금 세력들 자체도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현재 지금 뚫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혹시나 이걸 들고 있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게 될 경우엔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6,000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 그렇다면 목표치를 또 하나 더 잡아야겠죠. 그 라인은 6,360원 라인, 요 파란색 저항선 라인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요 라인에서는 한번 일단은 매도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위에 있는 이 빨간색 저항선을 찍고 나서 계속 떨어지던 모습을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 분명 이 파란색 저항선에서 조정이 나와서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단타로 여러분들 그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린 그 종목이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에서 3,400원, 3,300원 그 라인에서 매수를 잡고 이렇게 단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현대약품이었고요. 조금은 짧은 호흡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에 맞는 전략을 제시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대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근 불거지고 있는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그에 대한 연준의 대응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왜 우리가 미국 경기 침체를 이렇게 진지하게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 자체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 미국의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미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고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도래했을 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등장했던 연준 의장은 폴 볼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폴 볼커가 가파르게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잡아냈지만 1년 후에 미국 경제가 리세션, 침체로 빠지면서 다시 100bp에 이르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말았거든요. 미국 연준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물가를 잡아낸 인물 폴 볼커조차도 물가를 잡아내니까 경기가 침체로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딜레마 상황에 빠졌었는데요. 지금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없이 치솟는 물가를 잡아낼 수 있는 역사상 첫 인물이다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몇몇 지표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파월 역시 과거 볼커처럼 경기를 깎아먹지 않으면서 갉아먹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실망감이 시장 내에 지금 도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 봐도 미국의 경기 침체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 어제 KDI,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요. 수출,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이 워낙 좋지만 내수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소비도 잘 안 되고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그런 우려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지금 버텨내고 있는 유일한 버팀목, 수출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경우에 한국 수출도 같이 꼬꾸라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성장률도 굉장히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미국 자체적인 입장을 봐도 그렇고 한국 같은 수출 대표 국가들,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겠죠. 입장에서 봐도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했는지 뒤에 지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분기,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온 이후에 미국은 굉장히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컸었거든요.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아내는 기간 동안 경기 침체, 경기 경착륙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나온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갑작스럽게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던 지표, 대표적인 지표가 뭐냐면 ISM 제조업 지수였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대표 지수인데요. 46.8을 기록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 50을 기준으로 해서 50이 넘어가는 숫자면 미국 많은 기업들, 제조업체들이 향후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50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꼬꾸라질 것이다, 추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46.8은 50 기준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무려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이제 싹트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24만 9천 건이 나왔는데요. 과거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일자리 잃은 사람들 숫자입니다. 그게 24만 9천 건, 거의 25만 건에 육박하면서 나오니까 야, 이거 고용 지표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컸었는데요. 거기에 활용 점정,
방점을 찍었던 지표가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 노동부의 고용 지표였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지표는 뭐였냐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 한번 보시죠. 최근 1년간 미국 실업률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3%대 실업률을 계속 유지해 오다가요. 2023년 7월부터요. 계속 조금씩 올라갔습니다만 안정세를 유지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7월 지표 보시면 4.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역시 근 한 2년 반 만에 최고치였거든요.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갔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숫자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비노동 신규 취업자 수도 나옵니다. 일자리를 새롭게 얻은 사람은 몇 명이냐. 지난 7월에 11만 4천 명이었는데요. 시장이 전망했던 17만 4천 명에 비해서 무려 6만 명이나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새롭게 얻는 사람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미국 경제에 침체가 지금 오고 있구나라고 시장은 우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업률 지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두 가지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의 목표, 듀얼 맨데이트라고 하는데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두 번째는 완전 고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인데요.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고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실업률은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물가 지표와 동시에. 두 번째, 왜 중요하냐.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체 GDP, 국내 총생산의 70%를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맞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실업자, 그러니까 일자리 잃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말은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소비를 줄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실업률이 늘어나면 미국 전체의 소비 경기가 악화되고 전체 실물 경기도 악화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실업률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실업률이 이렇게 치솟으니까 미국 경제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구나, 오는 것이구나 하는 우려감들이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번 고용 지표 악화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바로 3회 법칙이라고 불리는 어떤 일종의 가설 때문입니다. 이 3회 법칙의 3은 클라우디아 3이라는 인물의 이름에 따온 그 가설인데요. 클라우디아 3은 과거에 지금 월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과거에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실업률이 이렇게 중요한데 실업률과 미국 경기 침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그 의심을 가지고 과거 지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다는 겁니다. 최근 석 달간의 실업률의 평균치가 12개월, 1년간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거에 비해서 0.5%포인트 넘어서면 그다음부터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겁니다. 이번에 어떤 7월 고용지표를 보면 그 둘 사이의 차이, 3개월 평균과 12개월 가장 저점 간의 차이가 0.53%포인트였거든요. 0.50%포인트를 넘어섰으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3회 법칙에 따르면요. 그런 우려감이 커졌다라는 겁니다. 과거 3회 법칙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분홍색 점선으로 나타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률 3개월 평균이 12개월 저점을 0.5%포인트 초과하는 그 지점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실제 그 차이가 이 분홍색 선을 넘어가니까 여기 회색 선 있죠. 회색 그 영역이 있습니다. 회색 영역이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넘어서니까 바로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 분홍선을 넘어서니 경기 침체가 이만큼 왔다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여기도 0.5%포인트를 넘어서니 경기 침체가 왔다라는 겁니다. 무려 1950년 이후에 미국 경기 침체는 총 11번 나타났는데 그중에 무려 10번이 이 3회 법칙이 적용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제 그 지표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인물들 사이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다라는 겁니다. 월가를 쥐고 흔드는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도 본인이 유출을 해보니 경기 침체가 유력해질 시나리오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35에서 40%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최대 60%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월가의 대표적인 JP모건 회장도 향후 미국 경제는 침체로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경제 대부로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뭐 이 분야의 가장 최고의 석학이죠. 이분도 미국 경제는 지금 당뇨병 전 단계까지 와 있다. 그래서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경고를 날렸고요. 심지어 이 3회 법칙을 만들었던 클라우디아 삼, 지금 월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원인데요. 이분도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지만 앞으로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또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 침체 우려감들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올 것인가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다수의 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아직 침체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고용 지표가 결정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낳았던 지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실업자가 수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왜 그럼 실업자 수가 늘어났느냐 7월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차트를 보시면 여기는 그 응답자들인데 연도별로 지금 현재 고용 상태이지만 날씨 때문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겁니다. 물어봤더니 설문조사 이번 고용지표에서는 여기가 지금 1000명 단위니까요. 1000만, 10만, 46만 1000명이 무려 날씨 때문에 일을 못했다. 날씨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고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날씨는 뭐냐? 최근 이 7월 기간주에 미국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해서 허리케인이 몰아쳤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여러 지역에서 한국처럼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서비스업이라든지 건설 직종, 이런 농업 직종, 뭐 이런 데는 사실은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기후 영향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확 늘어났다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고요. 또 하나 옆에 한번 보시면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실제 해고의 유형별로 봤을 때 기업이 어려워서 잠깐만 일을 쉬자라고 했던 임시 해고직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저 끝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짙은 파란색이 임시 해고입니다. 잠깐 일자리를 잃은 건데요. 저기 전체 그 실업자 수 중에서 상당 부분 한 60%가 임시 해고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요인, 날씨나 임시해고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났지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진 건 아니다라는 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 팬데믹 이후에 그 노동력의 그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죠. 많은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팬데믹 지원을 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보조금들이 미국 개인들에게 통장으로 꽂히면서 굳이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실업급여 받고 보조금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호의호식하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 보조금이 다 끊겼고요. 팬데믹도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그 개인들이 그동안 팬데믹 때 쌓아뒀던 많은 저축들이 소비를 통해서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아예 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야, 이제 일 좀 해볼까라고 구직 활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서 실업자로 통계에 잡혔다라는 거죠. 그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거지 구조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간밤에 나왔던 지표 중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지난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4만 9천 명으로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어제 나온 간밤에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3천 건으로 전주에 비해서 무려 1만 7천 건이나 줄어들면서 고용이 생각보다 아주 나쁜 건 아니네. 이런 이제 안도감이 조금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론에 힘이 실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설령 실업률이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과연 미국 경제가 이걸 감당을 못하고 불황으로 침체로 빠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로 가냐 안 가냐, 리세션으로 가냐 안 가냐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업 생산,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 외에도 GDP라든지 개인의 소득, 개인 소비 지출,
뭐 이런 항목들도 미국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왔던 지표들은 제조업과 고용은 안 좋았지만 다른 항목들은 여전히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차트 보시면 일단 미국 가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미국 가계가 소비를 줄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나타낸 그 그래프가 미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빚을 얼마나 갚아야 되는가, 본인 소득에서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이 몇 %인가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이어보면 10%가 안 됩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빚을 갚아 나가는 그 원리금 상환이 10%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쓸 돈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 주담대 가계대출 상환 부담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미국은 전체 주담대, 모기지 대출에서 한 80% 이상이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도 실제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미국 가계는 설령 실업자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소비를 줄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겁니다. 간밤에 나왔던 연준의 그 가계대출, 그러니까 신용카드 대출 데이터를 봐도 미국 그 개인들이 신용카드 대출을 적게 일으키기 시작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여전히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럼 미국 기업들도 투자와 고용을 줄일 것인가,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기 차트 한번 보시면 파란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미국 제조업체들의 재고 수준입니다. 재고 물량은 안 팔리고 본인들이 생산했지만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서 계속 쌓아두고 있는 물량이죠. 그래서 재고가 늘어나면 그만큼 재고 부담이 늘어나고 재고가 비용으로서 잡히고 또 물건이 안 팔리다 보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기업들의 재고 수준은 여기 끝에 차트 보시면 굉장히 낮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팬데믹 고점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나 고용을 줄여야 되는 부담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 미국 가계나 기업들은 지금 현재 약간 고용 악화, 제조업 악화 이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 애틀랜타 연은이 이제 발표하는 GDP 나우를 봐도 3분기 미국의 GDP도 2.9% 정도 될 거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미국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FOMC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미국 경제의 경착륙, 경기 침체죠. 가능성 아주 낮다라고 얘기하면서 50bp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거의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50bp 여전히 연준 말을 믿는다면 50bp 금리 인하는 9월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페드워치 기준으로 보면 9월에 50bp 금리 인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확률에 대해서 시장은 무려 70%대로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연준이 실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빠르게 이런 그 큰 폭의 자이언트 컷이라든지 빅컷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경기 침체는 아니어도 미국 그 연준이 선제적으로 향후에 경기 침체 올 걸 우려해서 보험적 성격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됐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가파르게 50bp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연준이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기준금리는 25bp 정도 내리고요. 시장 기대가 워낙 컸기 때문에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25bp만 내리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줄여나가는 양적 긴축,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50bp 금리 인하의 효과는 누리면서 금리는 25bp만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충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미국 연준에서도 가장 비둘기파로 불리는 오스탄 글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도 지금 현재 나온 하나의 고용 지표만 갖고 호들갑을 떨거나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과민 반응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금리 인하보다는 지표를 바라보면서 완만한 계단식의 금리 인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금리 인하는 경기 침체보다 항상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 노란 영역으로 나타낸 게 미국 경기 침체이고요. 여기 그 실선 검은색으로 나타낸 게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여기서 이 고점에서 인하했죠. 실제 경기 침체는 이 시기부터 나타난 겁니다. 여기도 금리 인하는 먼저 했죠. 이 시기부터 경기 침체가 나타난 거죠. 여기도 금리 인하를 먼저 하고 나니까 경기 침체가 왔고요. 모든 상황들에 연준은 항상 경기 침체가 온 걸 눈으로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항상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도 경기 침체가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라는 우려감, 또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사이에서 시장은 계속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 보였듯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경기 침체를 막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감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과도하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기업 실적이라든지 미국의 GDP 성장률이라든지 또는 AI 경기가 여전히 AI 투자나 AI 경기가 여전히 유효할 것인가 이런 그동안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그 펀더멘탈을 계속 바라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추가로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 그럼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굉장히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오면서 이거 금리를 섣부르게 인하할 경우에 환율이 위로 확 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이 조금 뛰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금리 인하했을 때 가계부채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하를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지금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역전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한미 금리의 역전폭이 굉장히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위로 확 치솟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경제의 내수는 굉장히 침체 국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기업의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 자칫 내수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 미국 경기 침체가 빠르게 왔을 때 한국 수출마저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보면 한국은행이 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결단을 좀 내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회적 압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블랙 먼데이를 시작해서 이번 주 오늘까지, 오늘 물론 당연히 좀 다행히도 좀 반등을 하긴 합니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좀 계속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뉴욕장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번 주에 시장에 가장 큰 변동성을 줬던 재료는 역시 NK 트레이드 청산 요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라든가 AI 위기론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는 NK 트레이드 이 청산 문제 때문에 특히 뉴욕 시장 들었습니다. 우리 일본 대만 사실은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의 낙폭,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오르더라도 변동폭이 큰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요. 이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또 그제 또 BOJ 부총재가 또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NK 트레이드 이슈 이게 사실은 늘상 있는 이슈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이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글로벌 금융 시장에 충격을 왜 이렇게 준 거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세계의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네. 굉장히 어떤 리스크가 덮쳐올 때면은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실은 내러티브 서사죠. NK 위기 트레이드 때마다. 청산은. 그래 실제로 또 있어 오기도 했습니다. 네. 가령 1997년부터 8년도에 아시아 금융 위기, 우리도 그 안에 있었죠. 2000년에 그 닷컴 버블 폭락, 그렇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 금융위기. 금융위기, 그다음에 2015년에 또 스위스 프랑이 유로에서 그 패그를 갖다가 느닷없이 철폐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은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 어떤 위기가 있느냐, 과거처럼 어떤 지금. 특별한, 그렇죠. 지금 지금이. 현재 상황에서 네, 어떤 맞아요. 특별한 그런 게 사실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NK 트레이드 어떤 청산 문제가 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건 사실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역사적으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5.59, 그렇죠. 일본이 이번에 올려도 0.25니까 예, 사실 0.25 엄청나게 니까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가파르게 금리를 사실은 올렸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렇죠. 이런 금리 차가 이제 어쨌든 좁혀질 거라는 어떤 우려들이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그 기제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둔화 움직임이 약간 좀 포착이 되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조만간 시작이 될 거다. 네.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거지랑 세계랑. 예.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올려야 되는 시작하니까 상황이니까. 네. 사실은 이 금리 차가 좀 좁아질 거라는 우려들, 금리 차가 좁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금리 차의 어떤 유인 때문에 사실은 NK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금리 차가 적어지기 시작하면은 NK 트레이드가 청산될 거라는 어떤 우려들이 사실은 있어 왔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NK 트레이드의 어떤 청산 문제가 이렇게 공로가 되고 시장을 갖다 혼란에 몰아넣은 거는 사실은 외환시장, 환시장에부터 먼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기존의 그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엔 매독, 달러 매수 포지션을 강하게 걸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엔이 굉장히 이제 그 절하가 되기 시작하면서 약세가 되기 시작하면 161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엔 달러 환율이. 예. 그게 사실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리차가 좁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롱 포지션을 잡았던 걸 갖다가 일부 헤지펀드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포지션을 갖다가 일부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에 대해서 롱 포지션을 걸었던 걸 이제 엔화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걸었던 거를 엔화 강세가 엔화 유지가 되니까 이제 포지션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다. 거죠. 그럼 뒤따라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헤지펀드들 중에서도. 근데 얘네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느닷없이 낙폭이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롱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 중에 그 환시장의 이제 전문가들은 대충 그렇게 얘기해요. 150원대에서 달러 롱 포지션을 잡았던 포지션들이 사실은 150원대에 스톱 주문을 걸고서 롱 포지션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 스톱을 걸고 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내릴 때는 자동으로 스톱이 자동이 걸려서 자동 매매가 되게끔. 매매. 네.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 같은 그렇죠. 형태 되는 거구나. 근데 위에서 이제 161엔대에서
그 엔매도를 갖다 걸었던 것들이 청산되기 시작을 하니까 150엔대를 터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팔렸겠네요. 예, 터치하면서 급락을 하게 된 거죠. 아, 이게 그럼 예. 예를 들어 1987년도 그때 10월 19일이었나요? 블랙 먼데이 때 그때도 그게 원인이 프로그램 매매 때문이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톱점을 갖다가 걸지 않고서 주문을 그 포지션을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해지군요. 그렇죠? 예, 그런 이제 어떤 포지션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N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낸 거고요. 당연히 N 강세가 나타나니까 그동안에 그 미국 기술주들에도 많이 주식시장에서도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N 강세가 이거 너무 급격하게 나타나니까 N 강세가 되면은 사실은 손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주식들을 팔고 있는 일부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급락, 글로벌 시장의 어떤 급락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나타난 현상,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갑자기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면서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 앞단에 네네. 외환시장에서 그렇죠. 헤지펀드들의 일단 그 포지션 정리가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일종의 프로그램 매도스럽게 되면서 여처럼 되면서 그렇죠. 엔화 청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니까 네네.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주고 이게 지금 CFTC 그 미 상품 선물 거래 그 소에서 하는 그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 N 매도 포지션, 순매도 포지션이 7월 초만 해도 거의 한 18만 계약 정도 됐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7월 중순 무렵에는 한 7만 정도까지 벌써 줄어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정리를 7월 초부터 18만 계약들이 아. 7만 계약까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벌써 환시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에 N 매도세를 갖다가 그러니까 N 매수세로 그러니까 달러 매수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N 매도에 대한 어떤 순매도 포지션 자체가 줄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청산이 시작이 이미 네, 됐던 청산이 거다. 이미 시작이 됐던 거고 그게 8월 초에 금융시장을 강타했을 때는 벌써 한 3만 2천 계약까지 아. 그 언와인드가 N 순매도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미 어떻게 보면은 외환시장에서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게 이제 그 여파가 금융시장 쪽으로 주식시장 쪽으로 오면서 그게 더 눈에 확 띄게 이제 표현이 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군요. 그 7월 11일부터가 사실은 N 강세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161엔에서 7월 11일을 갖다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 N 달러 환율이 내리기 내려갔죠.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네. N 강세가 시작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는 FX 시장에서 환시장에서 사실은 N 순매도 포지션 자체가 줄고 있었다. 그래 이걸 갖다가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미 그런 조짐들이 외환시장부터 먼저 있었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예전에 그 굉장히 좀 큰 위기 때마다 글로벌 위기 때마다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의 상황이 과연 그때만큼의 경제 위기로 글로벌 경제 위기라고 할 만큼 상황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그러면 전혀 동의하지 결국은 이번 않습니다. NK 트레이드 청산 이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이를테면 월요일 같은 블랙 먼데이가 이후에도 뭐 한두 번 더 나와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내려가는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는 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일단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환시장에서 N 매도 포지션 자체는 상당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예.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해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자료가 한 3만 계약 정도 남아 있는 거 아직도 매도 포지션이 있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게 정리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JP 모건 체이스도 글로벌 트레이드의 4분의 3이 이번 사태로 이미 정리가 됐다라고 며칠 전에 블룸버그에서 나왔죠. 그럼 남은 게 어쨌든 많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급격히 청산이 되려고 한다면은 설사 남아있는 물량이 있다도 급격히 청산이 되려고 한다면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확 좁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여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이 일부에서는 금리를 갖다가 확 내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 빅스텝을 3번 하지 않겠냐 그런 저는 얘기가 다 나왔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국 경제는 아직도 굉장히 견조하고요. 고용 시장에 뭐 이상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업률이 4.3%니까 과거에 비하면 이게 사실은 역사적 저점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워낙 낮은 거예요. 이 예. 몇 년 전에 예. 최근 몇 년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리고 GDP 성장 굉장히 좋잖아요. 예. 반면
일본 경제는 벌써 4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봤듯이 N강세가 진행이 되면은 일본 기업의 실적, 그다음에 일본 금융시장의 폭락은 예견된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수십 년 초저금리에 길들여진 일본이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어떤 충격에 과연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드의 어떤 급격한 청산, 그 가능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네. 청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모두가 일본으로 회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새로운 기회를 또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일본은 금리가 아직도 낮은 거잖아요. 예, 기껏해야 예, 0.25%인데. 따라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 그 어떤 공포감을 주는 어떤 그 내러티브들, 어떤 서사들에 너무 이렇게 함몰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BOJ가 그렇게 불과 7월 30일 날 금리 인상하고 추가 인상하겠다고 우에다 총재 얘기한 다음에 우찌다 부총재가 바로 일주일 만에 스탠스를 확 바꾼 거가 중앙은행이라는 데서 볼 때는 이례적인 행보이긴 한데 네. 그 정도로 뭔가 이게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금융시장 불안한 것도 그렇고 또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에 따른 일본 경제의 어떤 소위 말하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나가겠다는 어떤 강한 기조를 비쳤는데 며칠도 안 돼서 부총재가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본이 엔화 강세, 엔 강세를 갖다가 유도한 배경 자체를 일단은 알아야 돼요. 금리 인상에 그렇죠. 나선 그렇죠. 이유는. 사실은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사실은 일본의 실질 임금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든 플러스로 돌려서 일본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네, 한 절반 이상 되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 임금을 높여야지 소비가 늘어날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N 강세를 사실은 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 중앙은행은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간과한 게 뭐냐면은 일본 경제는 수십 년을 초저금리에 일단은 길들여진 경제라는 길들여져 얘기입니다. 있고, 그게 관성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엔화 강세가 되면은 지금 일본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N 약세로. 그렇죠. 근데 이게 N 강세 확 돌아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특히 얘기입니다. 수출주들. 그다음에 사실은 일본 기업들이 올해 성장하고 있는 엔화가 설사 강세로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성장하고 있는 엔화 강세의 폭이 140엔에서 145엔 정도예요. 그러니까 N 강세가 2 이상으로 떨어져서 N 달러 환율이 떨어져서 다시 말해서 N 강세가 돼서 가령 뭐 130엔, 120엔 정도 되는 거는 일본 기업으로서 상정을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현재.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그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일본 은행은 일본 주식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입니다. 이해가 안 주식을 가지만 엄청나게 많이 사고 있잖아요. ETF에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공적 연금이 갖고 있는 그 ETF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하고 ETF를 안 사? 그러면 일본 주식시장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그거 예. 그렇게 사줘서 버티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N 강세가 나타났을 때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예. 바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은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블러핑에 가깝다. 자신들은 하고 싶어도 그 수십 년 길들여진 체제를 갖다가 네. 금리 인상을 갖다가 섣불리 시도한다는 거는 뭐 섭을지고 뭐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냐 얘기도 잠깐 나오더라고요. 특히 4월 말이었나요? 그때 옐런 재무부 장관이 너네 외환시장 개입하려면 우리하고 사전 협의해야 돼. 사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암소리도 못하고 그 이후에 한 두세 달 계속 엔저, 슈퍼 엔저 얘기까지 나올 정도, 160엔 넘을 정도까지 엔저 현상이 갔었잖아. 이번에도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겠죠. 가령 엔캐리드 트레이드자면 미 국채 시장이라든지 미 영향을 금융시장, 미치니. 특히 기술주의 같은 데는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11월 또 대선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 엔캐리드 트레이드 자금의 어떤 청산이 진짜 본격화돼가지고 국채도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지금 금융시장, 기술주 같은 것들이 폭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달가올 리는 사실은 없겠죠. 특히 대선이라 되게 예민한 시기잖아요. 네, 예민한 시기니까 그런 쪽에 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압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엔저 자체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금리 올릴 때 일본이 금리를 그냥 초저금리에 묶어둔 것도 사실은 미국의 어느 정도 양해하에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일본이 미국과의 그런 관계를 감안했을 때 이런 통화 정책도 순수하게 일본 입장만 생각하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염려하는 거는 NK 트레이드 청산 문제와 관련돼서 염려하는 거는 그거죠. 말씀하신 대로 일본 은행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가만히 있어도 미국이 금리를 내릴 이제 상황이 되고 있으니 네네. 결국은 금리 격차가 줄어들 거다. 그러면 네. 또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 거다. 네. 이제 이를테면 상상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죠? 일단 미국이 비컷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0.5% 포인트 이상. 네, 0.5% 뭐 2번을 하고 심지어는 뭐 3번까지 한다는 그런 전망들이 사실은 있는데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그럴 명분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 금리를 그 정도- 급격하게 내릴 네. 만큼 미국 경제가 나쁜 상황이 미국 아니라. 경제가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데. 사실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서 둔화 국면으로 들어간 건 이걸 갖다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침체냐라는 거는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침체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 경제 자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50bp씩 내려 비컷을 해? 그러면 일반인들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있어? 진짜 미국 경제 정말 나쁜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50bp씩 내려버리게 되면은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그 청산 자체가 더 힘을 받아서 확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경제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침체 국면으로 돌입한다면 모르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궤도를 가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비컷을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오늘 뭐 네. 어제죠. 어제 나왔던 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것도 사실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또 미국 경기 위축 가능성이 네네네. 조금 줄어들면서 오늘 미국 시장 크게 또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것만 보더라도 변동은 하는데 확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좀 아닌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9월에 이제 금리 네. 인하를 할 거는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네. 현재 상황에서 뭐 비컷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비컷을 갖다가 2번 정도 한다 이런 거는 상정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슬슬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 시장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기술주 빅테크들이 많이 떨어졌고 특히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지수 하락폭이 컸던 거고요. 대만도 좀 깜짝 놀랐는데 네. 가권 지수가 8%나 월요일 날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미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네 나라, 그다음에 이 기술 관련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 이쪽에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이슈 때 낙폭이 유난히 컸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거는 결국은 그쪽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자금들이 물론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그 미국의 그 M7 주식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고평가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산이겠죠. 거기에 그거에 대한 해석 차원으로 그렇죠. 그래서 갖다 이제 뭐 붙이는 거구나. 엔캐리 청산이 뭐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조정 받을 때가 돼서 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이라든지 그게 공급망으로 엮여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사실은 미국의 그 반도체랑.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일본, 한국,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짧게 마지막 질문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는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겁나게 많이 사셨거든요. 지금 저가 매수를 하신 거죠. 올라갈 거라고 보신 거고 미국도 보면은 이런 빅테크주들을 저가 매수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비디아가 새벽에 보면 6% 넘게 급등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저가 매수가 좀 적절한 거냐, 아니면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은 거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레이트 사이클 후반부에 역사적으로 조정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조정 같은 경우는 침체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낙폭이 굉장히 컸고요. 이번은 침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조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 기술주의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뭐 이 과거 PER 평균 자체를 보게 되면 한 17배인데 그게 한 30배 정도까지 갔으니까요. 선행 PER 자체가. 그러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그 하반기에 어떤 시장을 주도할 거는 역시 기술주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다시 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이든지 이런 것도 반응을 할 거고요. 그렇다가 안 되면 가장 좋은 전략은 조정이 좀 있을 때마다 분할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뭐 저는 그게 가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개인 투자들이 반도체들 중심으로 저가 매수했던 거에 대한 부분은 평론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다. 네, 그렇지만 그게 이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분할 매수, 네.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거는 변동성이 큰 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거죠.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 떨어질 장세는 때마다 당분간 조금씩 이어지겠죠. 담아내는 방식.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이 NK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들 다 해소가 됐는지 저도 좀 참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윤석철 평론가님과 함께 NK트레이드에 관련된 다양한 얘기, 그다음에 투자 전략까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시죠? 이거 녹화 아니고 이건 라이브거든요. 항상 매드토크는. 점심 얘기를 왜 하냐면은 아마 요즘 점심시간에 뭐 직장인분들 더 많이 할 거고 주부님들도 아마 그 청라 그 벤츠 전기차 얘기를 화제거리로 아마 나누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그거랑 이제 폭염 오는 거, 그렇죠? 폭염 왔다고 막 스콜 일어나고 우리나라 날씨가 왜 이래 하면서 뭐야 너 뭐 그거 들어봤어? 그 벤츠 한 대 때문에 지금 뭐 난리가 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 다들 하실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 전 국민적인 이슈가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가 초반에 몇 대 없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됐을까 싶은데 전기차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도 어디 마트를 가면은 야 내가 전기차를 안 가져왔더라도 저기 전기차 충전소 있네. 뭐 엄마 저기 전기차 충전소 있네. 저건 코드로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평소에도 많이 주제 속에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화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얘기는 계속 하잖아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뭐 아주 미미하다 그 숫자가. 근데 그거는 당연한 말인 게 내연기관차가 훨씬 많잖아요. 당연히 전기차가 훨씬 적은데 그 숫자는 적으니까 당연히 전체로 하면은 뭐 화재 건수라던가 이런 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전기차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전기차가 한 대 화재가 났을 때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저렇게 피해가 막심한 거를 겪다 보니 지금 뭐 전기차 차주분들이 뭐 열받는 것도 뭐 지금 뭐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즘에 신축 아파트들은 뭐 얼죽어 하잖아요, 우리.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그게 또 얼죽신도 있대요,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만 가치는. 구축 절대 싫어서. 그럼 신축 아파트는 아예 지상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소방차 말고는 지상에 못 올라와요.
다 지하 주차장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마음 먹고 테슬라를 샀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뭐 각서를 쓰라고 하느니, 뭐 관리사무소에서 이게 앞으로 여기 출입 금지라고 하느니, 나 여기 집 입주민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무슨 이 화재 사건의 주범처럼 지금 이 미래의 주범처럼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거를 해결되려면 이게 주민들하고 국민들끼리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뭔가 나라에서 나서가지고 뭘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에서도 나서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끼리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처음에 저도 여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끝에 그걸 다 알긴 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이게 확실치 않다. 그 CATL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전부 원래 다 CATL이라고 나왔죠, 처음에. 보도가 다 CATL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몇몇 언론 기사에서 아직 확실치 않다고 나왔어요. 근데 CATL, NCM 811 이게 너무 다 도배가 돼버리고 그게 전부 다 유튜브, SNS로 전부 송출이 돼버리니까 야, 닝더스다이 CATL 저것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외국의 그 앤드리아 네덜리아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사이트가 아니라 지금 외국의 그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이트인데 구글 번역기 돌린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다뤄가지고 뭐 그 내용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새로운 내용이 있어요. 메르세데스 EQE가 중국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왜 어디서 제작되는 게 왜 중요하냐? 벤츠가 지금 어디서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은 한국에서 폭발한 차량은 아마도 중국 차일 것이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EQE가 독일하고 중국에서 조립돼서 세계에 납품된대요. 근데 독일에서 생산된 EQE는 CATL 셀을 사용하는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 EQE는 파라시스 셀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사고 난 게 중국에서 제작된 파라시스 배터리니까 중국에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여기에 그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여기서 제일 열받는 건 이겁니다. 3번, 출고 시 차량용 소화기 증정. 저 너무한 거 아니, 지금 물도 못 마셔요. 물도 못 마신다고요. 그래서 아니, 물을 받았는데 문제 뭐냐면은 1층 주민이야 그냥 가면 되죠. 20층 주민 그거 물 들이 6개 그거 들고 어떻게 올라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무릎이 나가게 생겼는데.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거를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영업사원이. 그쵸? 차량용 소화기로 이게 꺼지겠습니까, 그게? 차량용 소화기로 꺼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죠. 지금 어쨌든 이게 또 난리가 나서 이건 구겨버렸는데 또 새 종이로 붙여놓은 것도 있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다. 완전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자, 그래서 벤츠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전기차가 이렇게 3개가 있더라고요. 전기차 SUV 라인에 3개가 있어요. SUV. EQE, EQA, EQB. 물론 EQS까지 있군요. 물론 아까 전에 그 EQE는 이 SUV가 아니라 세단입니다. 자, 거기에 있던 거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배터리 용량 90.56kWh에 모터 최고 출력 460kW. 뭐 한 번 충전하면 354km 간다. 자, 여기에 배터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딱 보면은 야, 이거 독일차. 야, 독일차 중에 우리 벤츠 삼각형.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이것만 하지 뭐 여기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그쵸? 몰라요. 그리고 말도 안 해줘요, 지금 벤츠가. 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냥 독일 벤츠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독일 벤츠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냐? 이걸 보고 그냥 이건 이제 짱 뭐 차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근거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일반 개인 투자자. 이게 일반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가 요색이군요. 일반 기관 투자자가 40.38 갖고 있고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27.12가 개인 투자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최대 주주를 보면은 이 비율이 여기 보면 이 까만색 있죠. 이 까만색이 9.98인데 베이징 자동차입니다. 베이징 자동차가 10%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9.69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TPIL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중국 지리자동차를 창립한 리스푸 회장이 이 회사를 통해서 9.6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지 자동차, 지리자동차 창업자가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걸 합치니까 20%나 되니 야 이거 중국 차다. 그러니까 이거 뭐 20% 갖고 중국 차라고 하는 거는 뭐 저기 일반에 오릴 저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맞죠? 이 개인하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뭉친 게 아니라 얘는 뭉쳐 있는 2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 중국 지분이 이렇게 많으니까 배터리 다 중국 거네. 어쩔 수 없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입니다. 왜 중국 저 벤츠 아니고 지리자동차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완전 허투른 얘기가 아니에요. 리스푸 회장이 지리자동차 창립자예요. 창업자.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10%를 벤츠 지분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지리자동차 저 창립자니까 입김이 있겠죠. 그 지리자동차가 돼버렸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완전 허투른 얘기는 아니다. 자, 리스푸 회장이 갖고 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단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이 제목은 이겁니다. 전기차 성능 및 환경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전면 개편. 이건 2월 달에 사실 나온 내용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배터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안전 점검이 용이한 차량에게 혜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벤츠 같이 하면 인센티브 못 받는 거죠. 벤츠는 지금 안 밝히고 있어요. 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아예 안 밝히고 있다고요. 기밀 사항이라고 하면서 영업 기밀이다. 그거를 우리가 밝히면 그 경쟁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안에 거를 패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못 가르쳐 준다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럴까 봐 정부에서 이미 환경부에서 2월 달에 이런 걸 내놨어요. 인센티브 주겠다. 근데 지금 이 2월 달에는 이게 파급력이 없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더 파급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렇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그냥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센티브 규모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다 자세히 있어요. 이것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인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 배터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강아지를 등록을 하면 우리 맹경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이 됐어가지고 저기를 등록을 해라. 근데 이게 사실 자율이라 등록을 잘 안 하세요, 자기 강아지를. 근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마이 배터리라고 내 배터리 등록 정보를 거의 여기다 등록하는 거예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다가. 이걸 등록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벤츠처럼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죠. 내 배터리 정보를 누구한테 알아야겠어요? 제조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조사가 안 가르쳐주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마이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것도 안 돼요. 좌초가 돼요. 내가 마이 배터리를 등록하고 싶어도 제조사가 안 가르쳐주면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사의 인센티브를 줘서 그 인센티브 때문에 제조사가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가르쳐줘서 그 소비자들이 마이 배터리 등록을 하면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요, 이제. 어쨌든 이런 토대는 지금 있다. 지금 증폭될 수 있는 상황은 왔어요. 그렇죠? 자, 이런 제도들이 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 배터리 등록하면 이제 선물도 줍니다, 지금. 네. 선물 때문에 뭐 많이 하지 않겠지만 자, 이런 거를 가르쳐줘요. 제작사에 전화해서 제작사가 알려줘야 돼요. 자, 과연 제작사가 알려줄 것인가? 그게 관건이죠. 벤츠처럼 안 알려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한 톱니바퀴 하나라도 안 되면 안 굴러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나라 제작사는 과연 해줄지. 자, 일단 이거부터 보죠.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기차의 지금 판매량인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과 2024년, 2021년도께 파란색이죠. 최근에 2023년도 거. 2023년도께 색깔이 이겁니다. 요 색이죠. 작년 거죠. 2024년도는 아직 다 안 나왔죠. 분기, 2분기까지만 나왔죠. 이거 보면 2023년도에도 벌써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2024년도 들어서 2023년도 막대 그래프보다 다 낮아졌어요. 벤츠의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팔리는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줄어들고 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벤츠 전기차 잘 안 팔립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메르세데스 벤츠 분기별로 이제 이 지금 막대 그래프인데 여기 보시면은 2023도 2분기를 기점으로 쭉 내려오고 있죠. 벤츠 전기차가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려고 싼 배터리를 쓰고 이런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현기차 가죠. 자, 현대기아차 전기차 판매 계획입니다. 자, 지금 내용 중에 거기에서 이어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이거를 밝혀줘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현대차 그룹이 내년부터 전용 전기차 배터리 안전정보 공개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이게 시행이 되면 배터리의 전압, 전류, 온도, 배터리 충전 상태, 열화 정보를 포함한 7가지 정보를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공개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죠. 이렇게 제공을 하는 업체에게 뭐 준다고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거를 제조사한테 받은 소비자는 아까 마이데이터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은 각 전기차의 배터리 어떤 그 스펙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화재가 됐다고 했을 때 그걸 만든 제조사의 배터리의 스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더 많이 잘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그 배터리를 장착한 이 마이 배터리에 그 배터리를 장착한 그 차량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일한 모델을 일시적으로 뭐 운행 중지를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 운행 중지를 시키기 전에 뭐 배터리에 대해서 리콜을 해준다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내년부터 7가지 정보를 전격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게 되는 거죠. 맨날 현기차, 벤츠 독삼사가 그렇게 좋은데 왜 현기차 타니? 뭐 이랬던 거에서 야, 이제 역전이 될 수가 있겠죠. 야, 우리는 배터리도 떳떳이 밝히는데 너네는 뭐야? 벤츠 뭐 잘 팔린다고 마크만 걸고 알고 봤더니 현기차에 지금 탑재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좋은 배터리보다 너는 뭐 12에 뭐 8이니 모기시스니 뭐 그거 있다고? 이거 무시당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야, 현대차가 더 좋은데? 마크만 벤츠면 뭐해? 전기차 배터리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현대차가 아주 잘한 겁니다. 어쨌든 전기차 판매 계획이 있는데 지금 2030년이 되면은 34%를 증가시키는 지금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한국, 미국, 유럽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가장 막대 크기가 큰 부분이 미국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미국과 유럽과 그다음에 한국은 이렇게 작습니다. 요거는 기타가 차지하겠고요. 보니까 유럽하고 결국 미국을 노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되겠죠. 우린 배터리 뭔지 쓰는지 다 알려줘. 그리고 배터리도 좋은 거 쓰지. 봐봐. 너네 근데 벤츠 사려고 해봐. 벤츠 배터리 뭔지 알아 몰라. 안 가르쳐주지? 그러면 이제 유럽, 미국에서 누구 사겠어요? 실내적으로. 현기차를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금 저기였고요. 마지막 장입니다. 네, 2018년부터 2022년도 투자. 자, 요거 10개년 투자 계획 2022년이 지났죠.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R&D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면 파란색이 R&D고 위에가 캐펙스입니다. 지금 R&D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캐펙스는 조금 줄고 있지만 전략 투자랑 R&D를 늘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동화 투자에 35.8조 원을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10개년 계획인데 2018년, 2022년에 35.8조 원을 투자했고 나머지 이제 남은 10개년에 나머지 금액을 쏟아붓는 거죠. 나머지 금액이 한 65조 이상 되죠. 저거를 투자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이만큼 투자했습니다, 이미. EV 공장 신설하고 R&D 비용 충전소 인프라 구축해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 우리 이제 욕하지 맙시다. 자, 현대차가 더 좋아요. 저 벤츠 지금 밝히지 못하잖아요. 뭐 쓰이는지. 왜 못 밝히는지 아시죠? 싼 거 썼으니까 마진 많이 남기려고 싼 거 써가지고 순위도 10위 안에도 못 드는 거 썼는데 자기네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말은 못하죠. 왜요? 아까 20%가 중국 기업이 지금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누르겠죠. 야, 나 지금 나 대주주야. 너 밝히지 마. 이런 벤츠도 이제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게 독삼사의 명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 매듭평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네가 무슨 홍길동이냐?
예, 8월 9일 금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 나타나는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판다, 동반해서 판다. 그리고 개인은 이 물량을 다 받아낸다. 즉 결국 개인은 계속 순매수를 한다 이겁니다. 날짜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외국인은 지난주부터 해서 5거래일, 어제까지 5거래일, 오늘도 이제 제가 파는 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6일이고요. 기관은 벌써 6거래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다 그러면 7거래일을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개인은 이제 지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는 투매 물량들을 좀 개인들이 다 받아서 결국은 물론 뭐 월요일 날이야 코스피가 8%, 코스닥이 11% 넘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장이 이렇게 비교적 그래도 좀 뭐 변동성이 낮은 건 아닙니다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결국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본다면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뭐 외국이 뭐 기관이 뭐 우리나라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 뭐 관련된 단체뿐만이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근원에도 개인 투자들이 국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이제 그런 관련된 이를테면 금투세가 지금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내도 결국은 이제 세금으로 상당 부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 또 심리적으로 벌면 뭐해 세금으로 다 뺏기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들 때문에 이런 어떤 금투세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결국 개인 투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보는 건데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을 국내 투자하면 동학개미,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하면 서학개미 이렇게 표현들을 좀 흔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동학개미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서학개미라는 말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이 동학개미라는 말이 나왔던 그 당시로 좀 돌아가 보면 그게 2020년 3월에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들 보시면 되는 건데 뭐 표현이 1차 동학개미 운동인데 지금 뭐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동학개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2,300선 하던 주가가 불과 한 달 사이에 1,500선대까지 한 700~800포인트 한꺼번에 떨어졌죠. 이때 이제 그때도 또 지금이랑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았고요. 개인들은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때 이제 개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상황이 결국은 우리 시장을 지킬 건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여서 우리나라 주식을 대거 사들여서 시장을 좀 이런 하락세를 막아내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결국 이제 동학 그 운동을 이제 빗대서 동학 개미 운동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 흐름이 나타났던 거고 최근에 이렇게 또 장이 급락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주식을 사니까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 4년 전 상황과 이제 빗대서 제2의 동학 개미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이제 원론적인 표현을 쓴다면 개인 투자들이 저가 매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비단 국내장뿐만이 아니라 미국장, 서학개미들이라고 표현이 되는 미국장에서도 이렇게 우리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이 크게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일어난 현상들을 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지난 5월 달이었습니다. 지난 5월 달 한 달 내내 외국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가 스타벅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 엔비디아, 뭐 애플,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특히 테슬라, 결국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장을 주도하던 그 시기에 5월 달에만 유독 서학개미들이 스타벅스를 대거 사들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때 서학개미들이 스타벅스를 매수했을 때가 어떤 상황이냐? 90달러대에 달하던 스타벅스의 주가가 갑자기 한 30%가 뚝 떨어져서 7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서학개미들이 이 스타벅스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겁니다. 그때 사들였던 금액이 8,4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0억 가까이를 한 달 내내 사들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이런 현상은 7월 달에도 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7월 첫째 주 5일 내내 서학개미들이 나이키의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때 사들였던 금액이 6,300만 달러대, 우리 돈으로 한 850억 가까이 되는 규모였는데요. 이때도 나이키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한 30% 급락을 했을 때 우리 서학개미들이 나서 주도적으로 나이키 주가를 이제 매집을 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을 우리 동학개미들이 대거 사들인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입니다. 지난 2일부터라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1조 8천억, 1조 9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합해서 약 2조 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치웠습니까? 이들이 판 거를 개인 투자들이 거의 다 받아서 이제 사들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형적인 주가 급락 때 이제 저가 매수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저가 매수의 사례가 지금은 현재는 주가가 어떤지 하는 결과를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부터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주가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75달러였거든요. 그 당시 근데 스타벅스를 매수할 때 시점, 그러니까 5월 13일 시점은 스타벅스가 당시 76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달러 정도 떨어져서 1%가 채 안 될 정도의 주가가 지금 스타벅스는 떨어진 상황인데 사실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그냥 제자리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나이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주가는 조금 낙폭이 좀 있습니다. 나이키를 매수했던 7월 1일 시점으로 봤을 때 당시에 76.8달러였는데 지금 나이키 주가가 72달러대까지 한 5달러 정도 가까이 떨어져서 낙폭이 한 5%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한 달 뭐 정도밖에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불리 뭐 중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5일 날 7만 2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를 살펴보면 7만 5천 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6에서 7% 정도 삼성전자 주가는 좀 오른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가 지금까지 한 일주일이긴 합니다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이 표는 이제 과거에 삼성전자가 하루에 6% 이상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 이후에 한 달 뒤, 6개월 뒤, 1년 뒤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표거든요. 이게 좀 아마 한눈에 보시기에는 조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두실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삼성전자가 6%당 떨어졌던 게 지난 2010년 이후 7번이었는데 그중에서 한 달 뒤의 주가 상황을 보면 최대 14%까지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17%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한 달 뒤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뒤를 보니까 그 제일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딱 보합이었습니다. 6개월 뒤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개월 뒤에는 주가가 원래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38%까지 6개월 만에 올랐었고요. 마지막으로 1년 뒤입니다. 1년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92%, 77%, 쭉 해서 23%까지 마이너스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당 떨어졌을 때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1년 뒤에는 무조건 다 수익을 봤다는 건데요. 가장 크게 수익을 봤던 게 92%, 거의 1년 만에 2배 수익을 낸 거죠. 가장 적게 수익이 났던 건 2% 정도였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손실은 안 봤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가장 수익을 많이 났던 데가 바로 가장 최근인 2020년 3월 23일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학습을 한 거죠.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사례로 삼성전자를 들었습니다만 삼성전자처럼 성장에 대한 분명히 그런 게 있고 물론 이제 시크리컬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 그 다음에 대형주 그리고 거래도 좀 많은 주.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알 법한 좋은 회사.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통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국내 좋은 회사들, 우량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면 결국은 돈을 번다, 수익을 낸다라는 어떤 그런 학습 효과가 이제 이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한 장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삼성전자 종목 토론방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종목 토론방을 들어가서 이제 동학개미라는 내용을 쳐서 들어갔더니 이제 이런 내용이 쭉 올라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동학개미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위에 두 번째 걸 보면 동학개미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마치 이제 2020년 3월에 동학개미 운동이 처음으로 벌어졌을 때 나왔던 그런 약간 구호 같은 내용들 지금 떠 있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굉장히 극도로 불안한 장세가 계속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지금 주식을 이제 던져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현금이 있는 분들은 사야 되느냐 여러 가지 좀 머리가 속이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을 좀 맡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과연 이제 지난 2020년과 같은 이런 학습 효과에 따른 저가 매수에 따른 수익을 내는 상황들이 또 될 거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정말 좋은 우량주들은 떨어졌을 때 반등하는 것도 훨씬 더 탄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금융위기 때, 외환위기 때, 그다음에 뭐 코로나 때 다 확인했던 사례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학습되어 있는 어떤 그런 DNA가 이제 된 거죠. 자, 이번에도 꼭 똑같이 학습 효과가 좋은 쪽으로 간다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남의 얘기 듣고 따라가고 외국인 듣고 따라가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의 학습된 것과 또 공부한 결과를 가지고 투자하는 그러니까 자기주도 투자가 결국은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요즘 여름이라 제가 시원한 과일 참 많이 먹거든요. 좋죠. 이 과일이 단 게 최고잖아요. 네. 근데 이 과일이 마냥 달기만 한 것보다 조금의 새콤함이 들어가고 신맛이 들어가야 특당도 품질 이렇게 명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투자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매일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달콤하면 좋겠지만 달달하지 않더라도 하루의 새콤함을 조금 견디는 네. 그러한 모습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오늘 좋은 드려봤고요.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일주일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주말에 편히 쉬시고 저희 월요일 날 또 열심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